2부 셰익스피어의 세상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인간은 배우, 세계는 하나의 무대. 인생은 7막짜리 연극. 셰익스피어는 이 세계 전체를 하나의 무대로 인간을 배우로 비유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인생관은 그의 연극관이기도 한데요. 뜻대로 하세요는 셰익스피어의 인생과 연극, 인간과 배우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세계 전부가 하나의 무대올시다. 그리고 우리는 죄다 배우에 불과합니다. 모두 다 퇴장했다 등장했다 하는데 한 남자의 일생은 여러 역을 맡아 하며 그 일생은 7막으로 구분됩니다. 처음 일기는 아기로서 유모 팔 안에 안겨 앙앙 울고 침을 질질 흘리고 합니다. 다음 2기는 투덜거리는 학교 아동인데 가방을 메고 아침에는 빛나는 얼굴로 마지못해 달팽이 기어가듯 학교에 갑니다. 그 다음 3기는 연인역으로 용광로같이 한숨을 쉬고 애인의 이마에 대고 구슬픈 노래를 짓습니다. 다음 4기는 병정역인데 기묘한 맹세들을 늘어놓고 표범 같은 수염을 하고 까탈스레 체면을 차리며 싸움은 번개같이 재빠르고 거품 같은 공명을 위해서는 대포 아가리에라도 뛰어듭니다. 다음 5기는 법관역으로 살찐 식용닭이랑 뇌물 덕분에 배는 제법 나오고 눈초리는 매섭고 수염은 격식대로 길러져 있고 현명한 격언과 진부한 문구를 잔뜩 늘어놓으면서 자기 역할을 연기합니다. 그런데 제6기에 들어서면 슬리퍼를 신은 말라빠진 어릿 광대역으로 변하는데 코 위에는 안경을 걸치고 허리에는 돈주머니를 차고 젊은 시절 입었던 홀태바지는 말라빠진 가랑이에 너무 헐렁하고 사내답던 굵직한 음성은 아이같이 찍찍대는 새소리로 되돌아가고 피리 같은 삑삑 소리만 냅니다. 그리고 파란 많은 이 일대기의 끝장인 마지막 장면은 제2의 어린아이 시절이랄까. 오직 망각이 있을 뿐 이도 없고 눈도 없고 미각도 없고 일체 무입니다. 인간은 가련한 배우. 인생을 일회적인 연극에 비유하는 셰익스피어의 은유는 유명한 이 독백을 통해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영위하는 생은 무대 위의 등장 시간만큼이나 짧고 덧없고 일회적입니다. 왕비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지금이 아니라도 어차피 죽어야 할 사람. 한 번은 그런 소식이 있고야 말 것이 아닌가. 내일, 또 내일은 매일매일 살금살금 인류 역사의 최종 음절까지 기어가고 있고 어제라는 날들은 다 바보들에게 무덤으로 가는 길을 비춰왔거든. 꺼져라, 꺼져! 짧은 촛불아! 인생이란 한낱 걸어다니는 그림자, 가련한 배우. 제 시간의 무대 위에서 활개치고 안달하지만 얼마 안 가서 영영 잊혀져 버리지 않는가. 글쎄, 천치가 떠드는 이야기 같다고나 할까? 씩씩대고 소리를 친다. 아무 의미도 없이.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주어진 등장 시간 동안 무대 바닥을 삐걱이며 안달하고 활보하다가 등장 시간이 끝나면 그림자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인간은 실로 한낱 가련한 배우인 것입니다. 맥베스 역의 이 대사를 경청하는 우리 관객들을 향하여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물어옵니다. 과연
이제까지 무대 위에 선 배우로서의 모든 열정이 무로 사라져갈 허무하고 일회적인 것이라면 인간 존재는 과연 단지 무용한 것인가? 에필로그. 배우들은 그림자 같은 존재. 우리 인생은 한바탕 꿈. 한여름밤의 꿈에서 요정 퍽은 한 편의 희극이 끝난 후 에필로그를 통해 관객에게 직접 말합니다. 이 에필로그는 셰익스피어의 연극관과 함께 인생관을 요약해 줍니다. 우리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 거슬렸다면, 다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이 환영들이 나타난 동안 여러분은 여기서 잠깐 졸으셨다고요. 그리고 이 허약하고 부질없는 주제는 그저 한낱 꿈일 뿐이니 신사숙녀 여러분, 부디 꾸짖지 마시어요. 결국 배우란 퇴장 시간이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림자 같은 존재이며 무대에서의 행위들은 환영이고 그 내용은 허약하고 부질없는 꿈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린 다른 배우들의 실수를 선선히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꿈과 같은 자료들로 엮어진 인생. 한 극작가는 자신이 무대 위에 하나님의 약속들을 제시한다고 보여지길 원하죠. 셰익스피어는 그의 마지막 극들을 통해서 신의 현현을 극장 용어에 담아 제시하려는 일관된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객인 우리는 태풍의 주인공이 펼쳐주는 가면 무도회로 옮겨갈 때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무도회에 여신들인 주노와 세레스가 등장하여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때 이 장엄한 비전에 압도된 왕자 페르디난드에게 프로스페로는 가장 장엄한 이 비전은 나의 현재의 공상들인 정령들이 야기한 작품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프로스페로는 자신의 목숨에 대한 캘리반의 음모가 다가옴을 상기하는 순간 우리의 영은 이제 끝났다는 말과 함께 이 무도회를 즉각 중지합니다. 한 극작가는 개인적으로 자신이 위험에 처한 현실을 상기하자 자신의 그림자극을 돌연히 취소시킵니다. 또한 자신이 창조해내고 취소했던 무대 심상들의 덧없음은 이 무대 심상들이 이에 못지않게 덧없고 환상적인 현실을 모방해주는 또 다른 방식임을 반영해줍니다. 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해내는 모든 것은 믿도록 만들어진 것일 뿐이고 꿈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의 현재의 공상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경멸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비예술인 모든 것, 즉 매일 일상에서 살아내진 모든 현실이 또한 일종의 꿈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풍 사막 1장의 프로스페로의 다음 대사에 나오는 우리는 꿈들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바로 그런 자료라는 말은 셰익스피어가 남긴 가장 유명한 대사의 하나로 손꼽힙니다. 이제 여흥은 끝났어. 우리가 본 배우들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모두 정령인데 이젠 공기 속에 엷은 공기 속에 녹아버렸어. 그런데 이 환상해 보인 가공의 현상처럼 구름을 인 탑도 찬란한 궁궐도 장엄한 사원도 대지 자체도 아니 지상의 온갖 것들은 죄다 끝내는 녹아서 이 허망한 광대꾼 모양 사라지고 자국조차 남기지 않게 된단 말이야. 우리의 육체는 꿈과 같은 자료로 돼 있고 우리의 하찮은 인생 또한 잠에 둘러싸여 있지. 하늘을 찌르는 첨탑도 찬란한 궁궐도 그 속을 채우던 인간의 모든 욕망들의 온갖 눈부신 성취와 업적들도 미래시에서 보면 모두 허망한 광대군 모양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져갈 것에 불과합니다. 영원히 불완전한 연극. 한여름밤의 꿈의 마지막 장면은 연극 속의 연극인 극중극을 보여줍니다. 극중 관객들이 극중극 속 배우들의 서툴고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는 연극에 대해 조롱과 야유를 퍼붓자 티시우스 공작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빼어난 최상의 연극일지라도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 우리가 상상력으로 보충해준다면 가장 형편없는 연극이라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요. 연극과 인생에 대한 셰익스피어의 통찰을 실어주는 이 말은 불완전한 연극을 닮은 인생에 대한 신의 조망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삶이란 하나라고 셀 동안에 일어나는 일회적인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은 프롤로그에 코러스가 등장하여 관객에게 당부합니다. 자식들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없앨 수 없는 부모들의 계속되는 분노의 그 두려운 행로가 이제 저희 무대에서 2시간 동안 펼쳐지나니 끈기 있게 귀 기울여 주신다면 모자란 부분은 앞으로 고치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각자 배우로서 연극과도 같은 유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 앞에 2시간짜리 연극이 펼쳐집니다. 2시간 후에는 로미오도 줄리엣도 그들의 세계도 그림자처럼 흔적 없이 사라져갈 것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과 이 극에 잇따라 나온 한여름밤의 꿈은 짝을 이루는 작품으로 일컬어지는데 두 작품 모두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이 선택한 연인과의 사랑을 성취하기 위한 힘든 여정을 다룹니다. 순간에 불과한 인간 삶의 힘든 여정을 담아내는 이 두 극은 각각 비극과 희극으로 불리지만 그 콘텐츠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희극의 섬광들로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비극이고 한여름밤의 꿈은 밤의 어떤 것에 의해 어두워진 희극으로도 불리웁니다. 인생이 그러하듯 두 작품 모두 희극적인 요소와 비극적인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희비극이라고도 하겠습니다.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이 희비극에서 아테네의 통치자 테시우스는 불완전한 연극을 닮은 우리 인생에 대한 관대한 신의 조망을 보여줍니다. 어차피 최상의 연극도 공연이 끝나면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림자도 안 남기고. 우리의 인생도 등장 시간이 끝나면 영원히 사라질 겁니다. 그 등장 시간은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로미오는 사랑에 빠진 햄릿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햄릿은 극의 마지막에서 삶의 실존적 유한성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곧 끝날 거야. 그 간격만이 나의 소유일 뿐. 인간의 삶이란 하나라고 셀 동안도 못 된다네. 이제 햄릿은 다가오는 종말을 선선히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인생을 하나라는 순간으로 직관하는 햄릿의 시간에 대한 깨달음은 그를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비로소 햄릿은 자신에게 주어진 반복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는 일회적인 생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닥쳐오는 모든 것을 온몸으로 맞이합니다. 이때야말로 죽음과 유한한 생의 허무로부터 진정 자유로울 수 있는 때입니다. 실로 유한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닥쳐오는 모든 것을 온 가슴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임을 우리는 햄릿과 더불어 말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전부이다라는 햄릿의 말은 리어왕 5막 2장에서 에드가를 통해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리로 온 것을 참아내야 하듯이 떠나가는 것도 참아내야 하는 거야.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 밥 먹기만큼 합법적인 마술.
겨울 이야기. 겨울 이야기에서 믿도록 꾸며진 것과 변장은 주인공 리온티즈 왕의 절망과 죽음이 되는 동시에 그의 부활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극의 클라이막스는 허미온의 동상이 사람이 되어 좌대에서 걸어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인물들은 제의에 참가하는 예배자들의 수용과 겸허의 분위기를 구축합니다. 사제 역을 맡은 이 장면의 연출자 폴리너는 음악을 도구로 써서 허미온의 동상이 따스한 체온을 가진 생명을 입은 인간이 되어 걸어 나오도록 인도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을 깨울 때입니다. 그리고 모두 가만히 서세요. 연주를.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 불법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떠나주십시오. 악사들, 상을 깨우시오. 연주를 시작하세요. 시간이 됐어요, 허미온. 내려오십시오. 이제는 돌이 아닙니다. 이리 오세요. 여기 계신 분들을 죄다 놀라게 해주십시오. 자, 오세요. 무덤은 제가 봉해놓겠어요. 움직이세요. 자, 나오십시오. 무감각을 죽음에게 양도하십시오. 왕비전하는 죽음의 손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되찾은 것이니까요. 허미온이 좌대에서 내려옵니다. 보십시오. 상이 움직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상이 하는 일은 신성합니다. 저의 기술이 합법적임을 이미 말씀드렸듯이. 허미온의 동상이 리온티즈 왕을 포옹하자 리온티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따뜻하군. 이것이 마술이라면 마술은 밥 먹는 것만큼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아야 해. 셰익스피어의 세상 이야기 두 번째. 예술 우위에 서는 자연. 초가도 궁궐도 똑같이 비추는 해. 겨울 이야기 사막 4장에서 시골 양치기의 딸인 퍼디타는 자신을 가혹하게 질타하는 폭군 폴릭세네스 왕에게 힘주어 말합니다. 이제는 모든 게 끝났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무섭지는 않아요. 언젠가 임금님께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려고 했어요. 임금님의 궁정을 비치고 있는 바로 그 햇님은 얼굴을 가리지 않고 제 초가집도 똑같이 굽어보신다고요. 이것은 구약의 욥기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즉 인적이 없는 초원에 비가 쏟아져 풀을 자라게 하고 인간의 유용성 저쪽에서 야생마와 야생우가 영위하는 삶과 같습니다. 이 비를 내리고 햇살을 비추는 신은 인간이 한 번도 생각할 수 없는 자들을 염려하고 키웁니다. 마법보다 강렬한 연민. 태풍에서 주인공 프로스페로는 복수를 위해 마법으로 폭풍을 일으켜 원수들을 그의 수중으로 끌고 옵니다. 마법은 그가 터득한 최고의 인문학적 지식의 결정체로서 아트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극의 끝에서 그는 마법책을 바다에 던지고 마술 지팡이를 꺾고 신복으로 부리던 요정 에어리얼을 놓아줍니다. 프로스페로는 그에게서 밀라노 공국을 찬탈하고 어린 딸과 함께 그를 추방했던 안토니오 일당들을 마술을 써서 잔혹하게 처단하여 성공적인 복수국을 성취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복수와 증오심을 화해와 용서로 바꾸어 놓은 것은 공기의 요정 에어리얼과 딸 미란다의 솟구치는 연민 때문이었습니다. 거침없이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 침몰하는 배에 탄 인간들의 고통스러운 절규를 들을 때 솟구치는 연민의 힘은 가히 마술의 힘을 능가할 만큼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극은 연민이야말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선임을 부각해줍니다.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양심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는 연민의 힘이야말로 아무리 정교하고 철저하게 연출된 각본도 좌절시키는
구원적인 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맥베드에서 레이디 맥베스는 겁 많은 남편 대신 덩컨왕을 해치우기 위해 칼을 들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잠든 왕이 나의 친정 아버지를 닮지만 않았어도 나는 그 일을 해치울 수 있었을 거다. 그녀는 무방비 상태로 잠든 노왕의 얼굴에서 친정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덩컨왕의 살해 계획을 치밀하게 짜던 때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말이 끝나는 곳에 음악이. 태풍의 오막 1장에서 프로스페로는 폭풍을 일으키고 재우던 그의 거친 마술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뒤 천상의 음악을 요청합니다. 가히 이 행위는 이 극의 클라이막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격렬한 마술을 이젠 그만 포기하겠다. 어떤 신성한 음악을 연주해달라고 요청할 때에는 바로 지금이 그러한 때인데, 그 음악이 흐를 때 나는 내 마법의 지팡이를 분질러서 땅속 깊이 파묻고 마술 서적은 측연도 닿지 않는 깊은 바다 속에 던져 넣어버릴 것이다. 태풍의 주인공 프로스페로는 12년간 외딴 섬을 그의 마술로 지배해 왔습니다. 그는 마법의 힘을 이용해 폭풍을 일으켜 원수들을 그의 수중으로 끌고 옵니다. 하지만 그는 마술을 써서 물리적으로 몸을 지배할 수는 있어도 결코 마음을 지배할 수 없음을 발견합니다. 끝까지 뉘우치지 않는 아우에게서뿐 아니라 아우를 용서하기 힘든 자신에게서도 말이죠. 사실 그의 마술은 그에게 절대적인 자기 통제술을 가르쳐 주었어야 했지만 그가 이것을 획득하는 데 실패했음을 이 극의 끝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햄릿은 우리에게 더 들려줄 말이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극을 끝내지만 프로스페로는 있는 그대로 놓아줄 것을 말하며 극을 끝냅니다. 태풍은 셰익스피어가 단독으로 쓴 마지막 극이기도 합니다. 마술로 섬을 통치해온 주인공인 마법사 프로스페로가 마침내 마법 지팡이를 꺾어 바다에 던지고 외딴 섬을 떠나 고향 밀란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는 언어의 마술로서 무대를 압도해왔던 셰익스피어가 마침내 언어의 한계를 통감하며 활동 무대를 떠나 고향 스트랫포드로 돌아가는 무대 고별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마법사는 셰익스피어와 더불어 고백합니다. 언어가 끝나는 곳에서 음악이 시작되고 있음을. 인간 내면의 폭풍을 잠재우고 치유하는 힘을 가진 하늘로부터 지상의 인간에게 울려 퍼지는 음악이야말로 진정한 언어의 확장임을, 스스로 성취한 기술을 무효화하고 상대화하는 하늘 저편에서 내려오는 천상의 음악과 자연의 음악에 겸허히 자신을 연다면 겨울왕 리온티즈도 알론소도 아름다운 인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세상 이야기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이 선사하는 기적.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셰익스피어의 전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화두입니다. 이것은 셰익스피어의 인간학을 압축해주며 그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셰익스피어가 들려주는 인간과 세상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란 다분히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리어왕에서 막내딸 코델리어가 아버지에게 내쳐진 채 한 푼의 지참금도 없이, 아버지로부터 한마디 축복도 없이 이국 땅 프랑스로 떠나갈 때 프랑스 왕은 코델리어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공주님은 가장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선택받고, 가장
멸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사랑받을 수 있었던, 값이 매겨질 수 없는 동시에 가장 값나가는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세상과 인간에 대한 셰익스피어의 관찰이 요약해주는 비전이며 주제가 되는 동시에 극의 구조와 이야기 방식을 구축하기도 합니다. 리어 왕은 왕국 분할 장면에서 언니들보다 더 비옥한 영토를 따내기 위해 부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 공표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 코델리어를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무 할 말이 없다면 아무것도 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무에서 나올 것은 무다. Nothing comes out of nothing. 그러자 광대가 리어에게 묻습니다. 무에서 나올 것이 정녕 아무것도 없나요? Does nothing comes out of nothing? 왕관을 벗은 리어는 심한 폭풍우가 내리치는 밤에 두 딸의 성에서 쫓겨납니다. 한때 왕이었던 그는 줄인 배를 움켜쥐고 폭풍우 치는 황야에서 머리 둘 곳 없이 떠도는 가장 가련한 존재로 추락하게 되죠. 에브리싱이었던 왕의 자리로부터 철저히 박살나 아무것도 없는 나싱의 자리로 추락한 리어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는 그의 곁에서 함께 떨고 있는 어릿광대에게 말합니다. 춥지? 나도 춥구나. 가엾은 녀석. 내 맘 한구석에 네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자기 때문에 고생하며 괴로움을 겪는 상대방의 고통에 눈이 열리고 연민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은 리어에게 80평생 처음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리어는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기적을 목격하게 하는 고통의 신비와 함께 천한 것을 가지고 소중한 것을 만들어내는 가난의 신비를 체험합니다. 무에서 나올 것은 결코 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로지 무, nothing에서야말로 모든 것이 진정으로 소중한 전부, everything이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리어를 통해 목격합니다. nothing의 자리에서 시작되고 있는 구원의 가능성. 그것은 안전을 구축하고 행복을 보장하던 모든 기반이 비워지는 죽음의 고통을 겪은 이후에야 온전히 신비로운 기적의 체험으로 인도된다는 역설적 진리이기도 합니다. 켄트는 힘주어 말합니다. 불행을 겪어본 자만이 기적을 만날 수 있다. 이유와 척도 저편에 아무 이유 없습니다. 없습니다. No cause, no cause. 폭풍우 속에서 밤을 지낸 후 실성한 리어는 잠에서 깨어나 막내딸 코딜리어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숙녀분은 내 딸 코델리아 같은데. 네, 저예요. 저예요. I am. 네가 나에게 독주를 내린다면 나는 마시겠다.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 알아. 왜냐하면 나에게 잘못을 범한 네 언니들은 그럴 이유가 없지만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있으니까. 이유 같은 건 없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No cause, no cause. 사랑의 무한한 긍정을 담고 있는 코델리아의 I am, 즉 저예요라는 말은 자아를 어떤 울타리 속에도 가두지 않고 무한히 열어놓는 말입니다. 이 개방은 곧 사랑입니다. 사랑의 개방은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 나는 너에게 잘못을 범했어. 라고 말하는 리어에게 코델리아는 No cause, 아무 이유 없어요. 라고 간단히 대답합니다. 이 대답에서 모든 척도와 이유가 초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 올려진 코델리아는 이제 결혼과 함께
아버지와 남편 간의 사랑이 반분된다는 합리적 이치를 주장하던 과거의 자리에서 벗어나 남편과 아버지 둘 다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델리아에게서 분출되는 선의 힘, 사랑의 셈이야말로 실성한 리어가 그녀를 알아보도록 이끄는 힘이었습니다. 이 힘은 인간의 제한된 인식 능력 훨씬 우위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차원에 도달한 코델리아의 이유를 초월한 사랑은 오셀로의 사랑과 첨예하게 대조됩니다. 오셀로 5막 1장은 이 비극의 결말이 되는 장면입니다. 오셀로는 이아고의 간계에 빠져 아내 데스데모나가 부정하다고 확신합니다. 잠든 그녀를 죽이려고 다가가면서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 때문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녀에 대한 연민에 압도되려는 자신에게 그는 잊어서는 안 될 엄연한 이유가 있다고 거듭 다짐합니다. 그녀는 부정을 저질렀고 부정의 대가는 죽음이고 그가 그녀를 죽이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의 심판이라고. 일단 그녀를 죽이고 그녀를 계속 사랑할 거라고. 내 영혼의 골고타는컨대 바로 저 죄 때문이야. 정말이지 저 죄가 그 이유지. 정숙한 별들이여, 내 입으로 그대 앞에서 그 죄목을 밝히지 않게 해다오. 바로 그 이유 때문이지. 그러나 나는 그녀의 피를 흘리지 않으리라. 눈보다 더 희고 대리석 묘비만큼이나 매끄러운 살결에 상처 하나 내지 않으리라. 그러나 어쨌든 죽어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남자를 배반할 테니까. 촛불을 먼저 끄고 생명의 불을 끄겠다. 타오르는 촛불이여, 내가 너를 끄더라도 나는 다시 네 생명을 되살려 놓을 수 있지만 내 마음을 바꿔야 한단 말인가. 자연의 가장 정교한 피조물인 그대의 생명의 불을 일단 끄고 나면 나는 그대의 불을 다시 되살릴 저 프로메테우스의 신성한 불길을 어디서 당겨올 수 있을지 난 결코 알 수가 없거늘. 내가 그대 장미를 꺾으면 난 그 생명력을 되살릴 길이 없으니 시들 수밖에 없구나. 아직은 꺾이지 않는 그대의 향기를 맡아버리라. 향기로운 숨결이여, 정의의 신도 이 향기를 맡으면 처벌의 칼을 분질러버리고 싶을 것이다. 한 번 더, 한 번 더. 죽더라도 이 모습 그대로 있어 주오. 나는 그대를 죽인 후 이유로 사랑하리라. 한 번 더. 이번이 마지막. 이토록 감미로운 여인이 그토록 치명적이라니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이 눈물은 용서 없는 준엄한 눈물. 이 슬픔은 천상의 슬픔. 사랑하는 자를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저 하늘의 슬픔. 줄리엣의 신비로운 경제학. 당신에게 주면 줄수록 나는 더 갖게 되지요. 로미오가 줄리엣을 처음 만났던 날 밤, 줄리엣의 방 창문 아래로 숨어 들어온 로미오는 사랑의 날개가 원수 가문의 높은 돌담을 가볍게 넘어 줄리엣에게 인도했다고 고백합니다. 로미오는 이름의 포기와 함께 새로 태어나기를 갈망합니다. 떠나기 전 로미오가 줄리엣에게 사랑의 맹세를 교환하자고 제안하자 줄리엣의 대답이 보여주는 신비로운 사랑의 경제학은 마침내 줄리엣이 성취한 사랑의 최고 경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이 청하시기도 전에 이미 당신에게 드린걸요. 당신께 드리면 드릴수록 저는 더 많아지지요. 저의 마음은 바다와 같이 한이 없고 저의 사랑도 바다와 같지요. 두 가지 다 끝이 없으니까요. 과연 사람에 있어 맹세는 얼마나 유용한 것일까요? 줄리엣의 존재의 근거는 사랑이고 그녀의 존재와 사랑은 바다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시내와 지류들을 받아들이는 바다는 모든 것을 포용하며 끊임없이 움직이고 출렁이며 새롭게 하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키워냅니다. 바다는 정지를 모릅니다. 죽음만큼 강력한 사랑. 셰익스피어는 자신의 모든 극을 통해 사랑은 죽음만큼 강력하다는 통일적인 신앙을 보여줍니다. 겨울 이야기에서 허미온의 부활은 그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녀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그녀의 승리로서 딸 퍼디타와 플로리젤 왕자의 사랑을 완성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허미온이 살아서 돌아온 것은 사랑이 결코 시간에 놀아나는 바보가 아니라는 산 증거입니다. 고통은 뺨을 축낼 수는 있어도 결코 정신을 축내지는 못했고, 시간이 그 승리 속에서 마침내 그 자체의 패배를 가져왔습니다. 겨울 이야기는 이러한 역설적인 진리를 극화하며 궁극적인 승리자는 시간이 아니라 은총임을 보여줍니다. 리온티즈가 은총의 눈과 귀를 열자 그가 잃어버렸던 과거 16년간의 세월이 살아나고 그의 현재가 살아나고 구원의 가능성으로서의 그의 미래 또한 살아납니다. 하지만 겨울 이야기는 결코 지나간 고통을 삭제하지 않으며 인간 조건에 대한 탐색으로서 시간이 의미하는 것과 인간에 대한 행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셰익스피어 비평가의 관찰을 빌어 셰익스피어가 그의 등장인물들을 통해 들려주는 말에 귀 기울여 봅니다. 자신의 베갯머리에서 목 졸린 데스데모나, 리어의 품 안에서 껄떡거리다가 뻣뻣해진 코델리아. 이것이 모든 것의 끝일 수는 없다. 내가 신이라면, 그러나 나는 어떤 몇 가지를 내 자신이 창조해낼 수 있기에 신인 것처럼 느낀다. 라고 말하는 셰익스피어의 음성을 여러분은 듣는다. 잘못이 바로잡히는 또 다른 세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따스하고 친절한 이 세상이 내가 아는 전부일 뿐이다. 보다 새로운 세대들 속에서 이 세계에 존속이 존재한다. 아버지의 죄는 아이들에게 닥쳐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를 위해 창조된 마리나와 퍼디타와 미란다를 가진다. 이 세상의 약속을 새롭게 하면서 사랑하고 아이들을 잉태하도록 만들어진 사랑스러운 피조물들을. 그런데 로미오와 줄리엣의 끝에는 이 세상의 약속을 새롭게 하면서 사랑하고 아이들을 잉태하도록 만들어진 사랑스러운 피조물이 남겨지지 않습니다. 줄리엣도 로미오도 죽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음을 통해서 부모를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배우들의 낭송을 통해 듣는 셰익스피어의 인간과 세상 이야기. 해설을 곁들인 주요 장면들과 대사들. 원본 윌리엄 셰익스피어. 발췌, 해설, 편집, 번역 김한. 연출 박정의. 낭송 고동업, 이상희, 김수원, 이빈나.